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의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3부 멜서스와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에서 1장과 2장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왜 청나라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이전 한 나라의 국력은 인구수에 의해 좌우되었다. 프랑스가 만년 2등 자리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1인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건 거대한 인구 덕분이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많은 인구 덕분에 각종 혁신을 주도할 수 있었다. 시장이 큰 곳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마련이며 큰 시장을 가진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세계 4대 발명, 화학, 종이, 인쇄술, 나침반이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왜 산업혁명은 중국이 아닌 서유럽 끝에 자리한 영국에서 시작되었을까? 이 대목에서 잠깐 산업혁명에 대해 살펴보자. 산업혁명은 간단하게 말해 지속적으로 1인당 소득 증가가 나타나는 이른바 근대적 성장이 지속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인구와 소득 통계가 잘 정리되어 있는 영국, 잉글랜드 지방의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당 소득과 인구는 1600년까지 반비례 관계였다. 다시 말해 인구가 늘면 1인당 소득이 줄고 반대로 인구가 줄면 1인당 소득이 늘어나는 세상이었다. 인구가 감소해야만 1인당 소득이 늘어나는 현상을 멜서스 함정이라고 한다. 멜서스 함정이란 간단하게 말해 기술적 진보가 매우 더딘 세상을 의미한다. 물론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비해 르네상스 시대 사회는 분명히 진보했다. 그러나 당시를 살던 사람들이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기는 대단히 힘들었다. 1260년부터 1650년까지 잉글랜드의 1인당 소득은 연 0.6%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이 정도의 성장은 당시 경제 주체들이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결국 1800년을 전후해 잉글랜드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1인당 소득은 인구에 의해 좌우되었다. 1310년 잉글랜드 지역의 인구가 577만 명으로 늘어났을 때가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소득이 적었다. 반면 1450년 흑사병이 돌아 잉글랜드 지역 인구가 228만으로 줄어들자 소득은 87을 기록하며 1310년의 2배 이상 수준까지 상승했다. 즉 전쟁이나 질병이 퍼져 인구가 줄으면 소득이 늘고 반대로 인구가 늘어나는 평화기에는 소득이 감소하는 세상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1600년을 전후해 잉글랜드의 변화의 징후가 나타났다. 찰스 1세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했다가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는 혼란스러운 과정에서도 잉글랜드 사람들의 1인당 소득이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180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인구와 소득의 동반 상승 현상이 장기화되기에 이른다. 왜 잉글랜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이는 잉글랜드 사람들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영국이 석탄 위에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산업혁명을 일으키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데다 대서양이 태평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아메리카 신대륙으로의 항해와 교역이 유리했다는 것이다. 반면 어떤 이들은 제도에 주목한다. 명예혁명 이후 금리가 낮아진 것처럼 왕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이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금지된 세상일수록 혁신을 추구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필자 입장에서 마지막 가설은 참 매력적이다. 재산권이 보호되는 좋은 제도를 가진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산업화를 추진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주장은 도덕적으로도 참 기분 좋은 설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뭔가 찝찝하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영국보다 훨씬 일찍 주식회사와 중앙은행을 만들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일본 중부 지방인 간토도 꽤 높은 수준의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에도 막부가 수립될 당시 각 지방을 다스리던 영주들은
전쟁에 대비해 막대한 가신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에도 막부가 세워진 후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자 대부분의 영주들은 재정 압박을 받게 되었다. 영주뿐만 아니라 에도 막부의 직할 가신을 의미하는 하타모토조차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져 상인의 가게 관리하에 겨우겨우 살아가는 신세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참고로 에도 막부는 무려 8만 명의 직속 무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는 도요토미 가문을 무너뜨리고 200년 넘게 권력을 유지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 중요한 무력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막부는 다양한 지원을 해주었지만 하타모토들의 재정 파탄을 완전히 구제할 방법은 없었다. 이 상황에서 하타모토들의 유일한 대안은 상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었는데 이때 일본 상인들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발전시키기에 이른다. 예를 들어 영주나 하타모토에게 이들이 보유한 영지에 대한 영공 징수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었으며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영주를 대신해 영공을 징수하는 한편 자녀에게 지급해 주는 등의 시스템도 마련했다. 물론 명예혁명 이후의 영국만큼 완벽하게 재산권을 행사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하타모토라는 특권 신분조차 자신이 진 빚을 갚지 못해 가장 중요한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재산권 면에서도 상당한 진보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왜 일본은 산업혁명을 일으키지 못했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2부 2장 산업혁명 대 근면혁명. 에도 막부 시기에 일본에서 대단히 인상적인 상공업의 발달이 나타났음에도 산업혁명이 끝끝내 발생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과잉이다. 전국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1800년경 일본은 중국 청나라처럼 인구 과잉 시대에 진입했다. 인구압이 높으면 최저 생존비 수준의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쉬워진다. 이는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공해나 원의 발달에 매우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기술의 발전, 다시 말해 공업화를 추진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다. 반면 영국은 상황이 전혀 달랐다. 제임스 와트를 비롯한 영국의 발명가들이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연구 개발에 쏟아부었을까? 물론 물건을 팔 시장이 존재했다는 게 큰 이유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노동을 절약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게 돈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동력이 비싸고 자본이 싼 곳에서는 기계를 사용하는 게 이익인데 영국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 대목에서 잠깐 첨언하자면 19세기 초반 일본과 중국의 상황은 대단히 비슷했다. 중국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었다. 중국 역사가들은 시장 경제가 발달했던 양쯔강 하류의 사회 현상을 연구한 결과 토지 단위 면적당 노동 투입의 증가가 1인당 생산량의 후퇴로 이어졌다고 보고한다. 경제학에서 이런 현상을 수학 체감이라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1마지기의 토지에 곡물을 심을 경우 한 명이 일할 때보다는 2명이 일할 때 더 많은 수확량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2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5명으로 늘어나는 순간 추가적인 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농업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종자 혹은 화학 비료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수학 체감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농업에 적정 수 이상의 사람을 투입하는 사회는 점점 더 생산성이 줄고 1인당 소득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대적인 성장, 다시 말해 생산성 향상이 경제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제조업은 농업과 달리 수학 체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00년대 초반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가 출시한 혁신적인 T형 자동차이다. 1908년 T형 자동차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연 생산량은 1만 대에 불과했고 판매 가격은 $825에 달했다.
참고로 2017년 물가로 환산하면 이는 22,500달러에 해당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포드가 생산한 T형 자동차는 투박한 외관과 비싼 가격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러나 포드가 1910년 설립한 새로운 공장 하일랜드 파크에 컨베이어 벨트라는 혁신적인 공정 기술을 도입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물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포드의 발명품이 아니다. 포드가 시카고의 도축 공장을 방문한 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당시 도축 공장에서는 가축을 갈고리에 걸어 늘어뜨린 다음 이동시켜 수십 명의 근로자들이 자기가 맡은 부위만 전문적으로 발라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무거운 자동차를 갈고리에 걸 수는 없었기에 포드는 큰 벨트 위에 차대를 놓는 식으로 공정 기술을 수정했다. 이 결과 폭발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1909년 1만 대에 불과했던 생산량은 1918년에는 66만 4천 대로 1922년에는 연 130만 대로 늘어나기에 이르렀다. 노동력의 투입량은 일정한데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 즉 학습 곡선이 출현했던 것이다. 근로자들이 작업에 익숙해지고 나아가 필요 없는 공정을 생략하며 생산의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점점 1인당 생산량이 증가했다.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자동차 한 대에 투입되는 원가는 떨어진다. 결국 포드의 T형 자동차의 가격은 1909년 825달러에서 1914년 440달러로 인하되었고 1922년에는 319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7년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4,662달러, 원화로는 500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 단 13년 만에 차값이 60%나 인하되었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덕분에 불량률까지 떨어지니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이 대목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한 한 가지 첨언해야 할 것이 있다. 1800년을 전후한 일본 에도막부나 중국 양쯔강 하류 지역에 어떤 발전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당시 일본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형태의 국화나 나팔꽃을 육종해낸 사람들이 있었고 중국도 남아도는 노동력을 활용해 목화 재배에 나섰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분업화가 크게 촉진되었다. 사람들의 기호에 부응하는 신제품의 개발, 그리고 각 농가에서 생산되던 면포를 전업 농가들이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다만 이 진전이 산업혁명이 아닌 근면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사람의 노동력을 줄이고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산업혁명이라면 근면혁명은 값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의 외형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세기 일본이다. 나고야를 중심으로 한 노비 지방의 가축 수는 1660년과 1810년경 각각 17,825마리와 8,104마리로 무려 4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670년대에는 말이나 소를 이용해 경작했지만 1810년에는 가축을 이용한 경작이 거의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인구가 늘고 1인당 인건비가 줄어들음에 따라 가축 대신 사람이 경작에 활용되었던 것이다. 즉 장시간에 그리고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 사회의 총 생산량을 늘리는 식으로 사회가 발전했던 셈이다. 이 대목에서 의문을 느끼는 독자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왜 영국에서는 인구 과잉이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나타났을까? 이 의문을 다음 장에서 풀어보기로 하자. 다음 3장, 4장에서 영국은 어떻게 인구 폭발을 피할 수 있었나? 또 마약왕 영국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